나는 6살 때 원시림에 관한 어떤 책에서 신기한 그림을 본 적이 있다. 동물을 잡아먹고 있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책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켜버린다. 그리고는 소화시키기 위해 꼼짝하지 않고 6달 동안 잠을 잔다. 그래서 나는 밀림의 모험에 대해 한참 생각해보고 난 다음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완성시켰다. 내 그림 제1호는 이런 것이었다. 나는 내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모자가 왜 무섭다는 거니? 라고 대답했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보아뱀의 그림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려주었다. 어른들에겐 언제나 설명을 해주어야만 한다. 내 그림 제2호는 이런 것이었다.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보아뱀 그림은 집어치우고 지리나 역사 혹은 수학이나 문법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충고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6살 때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했다. 어른들은 결코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언제나 설명을 해줘야 하니 피곤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할 수 없이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 비행기 조종수를 배우고 세계 곳곳을 날아다녔다. 그럴 때 지리학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한 번 슬쩍 보고도 중국과 애리조나주를 구별할 수 있었다. 밤에 길을 잃었을 때 이런 지식은 아주 유용한 것이었다. 나는 일생 동안 점잖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어른들 틈에 살면서 그들과 가까이 지냈다. 그렇다고 그들에 대한 나의 생각이 나아진 건 아니다. 어쩌다 조금 총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면 나는 늘 가지고 다니던 내 그림 제1호를 꺼내 그 사람을 시험해 보곤 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뭘 제대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의뢰, 그건 모자군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보아뱀 이야기도 원시림이나 별들에 관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수준을 낮추어 카드놀이나 골프, 정치나 넥타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주 교양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며 몹시 기뻐했다. 그래서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할 때까지 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를 갖지 못한 채 외롭게 살아왔다. 비행기의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나버렸다.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기에 나는 혼자서 그 어려운 수리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마실 물이라곤 겨우 일주일치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이상한 작은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두 눈을 비비고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정말 이상하게 생긴 조그마한 사내 아이가 진지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훗날 내가 그 아이를 그린 것 중 가장 잘 된 그림이 여기 있다. 물론 내 그림은 그 아이의 실물보다는 훨씬 덜 매력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6살 때 화가로서의 내 경력은 어른들에 의해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보이지 않는 보아뱀 말고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다. 어쨌든 나는 그의 느닷없는 출현에 너무 놀라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때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런데 그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이 보이지 않았다. 지치거나 배고프거나 목말라 보이지도 않았고 무서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에 길을 잃은 아이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내가 겨우 입을 열어 말했다. 그런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러자 그는 매우 심각한 이야기나 되는 듯 조그맣게 다시 말했다. 부탁이야. 양을 한 마리 그려줘. 너무 신비스럽거나 압도적인 경우에는 누구도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양을 그려달라니. 참 별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내가 배운 것이라고는 지리와 역사, 수학과 문법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꼬마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상관없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라고 대답했다. 나는 양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릴 줄 아는 2가지 그림 중에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 그림을 그려서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는 어린 친구의 반응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야. 보아뱀 속의 코끼리는 필요 없어. 보아뱀은 아주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럽단 말이야.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내가 원하는 건 양이야. 양을 그려줘. 할 수 없이 나는 양을 그렸다. 그는 내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니야. 이 양은 벌써 병들었잖아. 다른 걸로 그려줘. 라고 말했다. 나는 다시 그렸다. 그랬더니 내 친구는 싱긋 웃으며 너그럽게 말했다.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잘 봐. 뿔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새 그림도 마찬가지로 거부당하고 말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 이때쯤 내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말았다. 비행기를 수리하는 일이 급했던 나는 아무렇게나 쓱 그려놓고 한마디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속에 있어. 그러자 놀랍게도 이 어린 심사위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그런데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줘야 해? 왜 그러는데?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아주 작거든. 괜찮을 거야. 이건 아주 작은 양이거든. 그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뭐, 그렇게 작지도 않네. 이것 봐, 잠들었어.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와 아는 사이가 되었다.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도 내 질문은 조금도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그가 별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을 통해 나는 그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는 내 비행기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은 뭐야? 그건 물건이 아니야. 날아가는 거야. 비행기라는 거지. 내 비행기. 내가 날아다닌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면서 나는 기분이 좀 우쭐해졌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그는 이렇게 소리쳤다. 뭐라고? 그럼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와, 그거 재밌다. 그리고는 어린 왕자가 깔깔 웃어대는 바람에 나는 기분이 몹시 상했다. 나는 내 불행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길 바란 것이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단 말이야? 어느 별에서 왔어? 이 말에 나는 그의 존재에 관한 비밀을 이해하는데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 같아 얼른 물었다. 그럼 너는 다른 별에서 왔단 말이니? 그렇지만 그는 대답을 하지 않고 내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걸 타고선 그다지 멀리서 오진 못했겠구나. 그리고 한참 동안 혼자 생각에 잠기더니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을 꺼내 무슨 보물이나 되는 것처럼 들여다보았다. 그가 다른 별에 대해 이렇게 슬쩍 말하고 난 후 내가 얼마나 궁금해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좀 더 알고 싶어서 물었다. 얘, 넌 어디서 왔니? 네가 사는 곳이란 대체 어디야?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는 거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이 상자는 밤이 되면 집으로 쓸 수 있으니까 잘 됐어. 물론이지. 그리고 네가 착하게 굴면 낮에 양을 메어 놓을 수 있는 줄하고 말뚝도 그려줄게. 하지만 어린 왕자는 이 제안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메어놓다니? 참 이상한 생각이네. 하지만 메어 놓지 않으면 어딘가에 가서 헤매다 길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러자 내 친구는 또 한 번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양이 어딜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그러자 어린 왕자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 약간 슬픈 듯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앞으로 쭉 가도
멀리 갈 수는 없어. 이렇게 해서 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살고 있는 별이 겨우 집 한 채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었다. 어린 왕자가 살던 별과 별을 떠나와서 한 여행에 대해 나는 매일매일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가 무심결에 한 말들을 통해 문득 이해하게 되곤 했던 것이다. 사흘째 되던 날 바오밥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내가 그려준 양 덕분이었다. 그는 매우 걱정스럽다는 듯이 불쑥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러니까 양이 정말로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거지? 그렇다니까. 아, 다행이다. 양이 작은 나무들을 먹는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교회만큼이나 커다란 나무이며 코끼리 떼를 데려온다 해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도 먹어치우지 못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코끼리 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코끼리들을 차곡차곡 포개 놓아야겠네? 그런데 그는 매우 총명하게도 이렇게 말했다. 바오밥 나무도 어른이 되기 전에는 작은 나무일 거야. 물론이지. 그런데 왜 양이 바오밥 나무를 먹었으면 하는 거야? 그러자 그는 당연하다는 듯 아이 참. 하고 대꾸할 뿐이었다. 그래서 나 혼자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한참 머리를 써야만 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식물과 나쁜 식물이 있었다.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씨앗들은 땅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다가 그중 하나가 갑자기 기분이 내켜 잠에서 깨어난다. 그러면 작은 씨는 먼저 기지개를 켠 다음 수줍은 듯 귀엽고 조그마한 싹을 태양을 향해 쏙 내민다. 그것이 장미의 싹이라면 마음껏 자라게 내버려 두어도 된다. 하지만 나쁜 식물일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즉시 뽑아버려야 한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시무시한 씨앗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앗들이었다. 이 바오밥 나무는 제때에 뽑지 않으면 결코 없앨 수 없게 되었다. 바오밥 나무의 뿌리가 별에 구멍을 뚫고 파고들기 때문에 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별은 너무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마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나중에 이렇게 말해 주었다. 그건 생활 습관의 문제인데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나면 별도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해줘야 해. 장미와 바오밥 나무를 구별할 수 있게 되면 바오밥 나무를 뽑아버려야 돼. 바오밥 나무는 어렸을 때 장미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거든. 이건 귀찮은 일이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이렇게 해서 나는 소박하고도 쓸쓸한 어린 왕자의 삶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어린 왕자에게 유일한 낙은 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어린 왕자가 말해준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너는 해질 무렵을 좋아해. 해지는 걸 같이 보러 가. 하지만 기다려야 해. 기다리다니 뭘? 해가 지기를 기다려야지. 어린 왕자는 처음엔 무척이나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혼자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아이 참, 나는 여기가 우리 집인 줄 알았네. 사실 그렇다. 다들 알겠지만 미국에서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1분 만에 프랑스로 날아갈 수 있다면 석양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있다. 하지만 어린 왕자의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짝 뒤로 물러놓기만 하면 되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언제든 원하기만 하면 해지는 석양을 바라볼 수 있었다. 어느 날은 해가 지는 걸 44번이나 봤어. 그리고 잠시 후 어린 왕자는 다시 말했다. 마음이 아주 슬플 때는 해지는 모습이 정말로 좋아. 그럼 44번이나 본 날 너는 아주 슬펐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이 없었다. 5째 되는 날 역시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삶에 얽힌 비밀이 하나가 더 밝혀졌다. 그가 마치 오랫동안 혼자 고심했던 문제인 듯 나에게 불쑥 물어보았다.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지. 그럼 가시는 꽃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건 나도 모르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비행기 엔진에 꽉 조여진 볼트를 푸느라 정신이 없었다. 비행기의 고장이 아주 심각했고 마실물도 별로 남지 않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는 거지? 어린 왕자는 한 번 한 질문을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나는 볼트 때문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다. 가시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꽃들이 괜히 심술로 가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 그러자 잠시 말이 없다가 어린 왕자는 화가 나서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안 믿어. 아저씨는 순 엉터리야. 꽃들은 연약하고 순진해. 꽃들은 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거야.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힘센 꽃이 된다고 믿고 있단 말이야.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볼트가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망치로 두드려야겠군.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아저씨 생각으로는 꽃들이 그만, 제발 그만 좀 해도. 난 아무것도 몰라. 아무렇게나 대답했을 뿐이야.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소리치자 그는 깜짝 놀라 나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는 시커멓게 기름투성이가 된 손으로 망치를 잡고 그에게 흉측해 보이는 물건 위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는 어른들처럼 말하고 있어. 이 말에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그는 사정없이 계속 말했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모든 걸 혼동하고 있다고. 그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그의 황금빛 머리칼이 바람에 나부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별에 시커먼 얼굴을 가진 한 신사가 살고 있어. 그는 꽃향기라고는 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별을 쳐다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아무도 사랑해보지 않았어.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계산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로 바빠.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중얼거려. 그 사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지. 뭐라고? 버섯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린 왕자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 또 수백만 년 전부터 양들은 그 꽃들을 먹어왔어. 그런데도 꽃들이 왜 그렇게 힘들여가며 쓸모없는 가시를 만들어내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거야? 양과 꽃들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거야? 그게 붉은 얼굴의 뚱뚱한 아저씨가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고 나의 별에만 있는 오직 하나뿐인 한 송이 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작은 양이 무심코 그걸 먹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어린 왕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계속 말했다. 수백만 개의 별 중에서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야. 그 사람은 속으로 저 별들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하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그 순간 그에게는 모든 별들이 빛을 잃고 말 거야. 그런데도 아저씨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는 말을 더 잇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다. 나는 손에서 연장들을 내려놓았다. 망치도 볼트도 목마름도 죽음마저도 모두 우스워 보였다. 어떤 별, 어떤 행성에, 아니 내 행성에, 이 지구 위에 위로해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는 것이었다. 나는 어린 왕자를 껴안고 부드럽게 흔들면서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그 꽃은 괜찮을 거야. 내가 양의 입에 씌울 입마개를 그려줄게. 꽃 주변에는 울타리도 그려주고 또 더 이상 뭐라고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를 달래주어야 하는지, 어떻게 그의 마음을 되돌려야 할지, 나 자신이 너무나 서툴게 느껴졌다. 눈물의 나라는 그렇게 신비로운 것이다. 나는 곧 그 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전부터 어린 왕자의 별에는 꽃잎이 한 겹인 작은 꽃들이 살고 있었다. 그 작은 꽃들은 자리를 별로 차지하지도 않았고 어린 왕자를 귀찮게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어느 날 아침 풀 속의 모습을 드러냈다가 저녁이면 조용히 사라져버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어떤 씨앗으로부터 싹이 텄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다른 싹들과는 닮지 않은 그 꽃의 싹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 작은 싹은 곧 성장을 멈추고는 꽃을 피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커다란 꽃망울이 맺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 거기에서 어떤 기적 같은 것이 나타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꽃은 녹색방에 숨어 자기의 고운 모습을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꽃은 제 빛깔들을 정성껏 고르고 천천히 옷을 입고 있었다. 그 꽃의 신비로운 단장은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시각에 꽃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토록 빈틈없이 몸치장을 해왔으면서도 꽃은 하품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겨우 잠에서 깨어났네요. 용서하세요. 머리가 온통 헝클어졌죠? 어린 왕자는 감탄의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정말 아름답군요. 그렇죠? 나는 햇님과 동시에 태어났거든요. 꽃이 살며시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 꽃은 너무나도 마음을 설레게 했다. 잠시 후 그 꽃이 말을 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제 식사도 좀 생각해 주시겠어요? 어린 왕자는 몹시 당황했지만 물 뿌리개에 신선한 물을 한 통 길어다가 꽃에 뿌려주었다. 이렇게 꽃은 다루기 힘든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자기가 가진 4개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올 테면 와보라 그래요. 내 별엔 호랑이가 없어요. 게다가 호랑이는 풀을 먹지도 않고요. 하고 어린 왕자가 대꾸했다. 나는 풀이 아니에요. 꽃이 나직하게 대답했다. 미안해요. 난 호랑이 따윈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바람은 질색이에요. 혹시 바람막이는 없으세요? 바람이 질색이라니 식물로서는 안 된 일이군. 이 꽃은 아주 까다롭구나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저녁에는 나에게 유리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이 사는 곳은 매우 춥군요. 전에 내가 살던 곳은... 그러더니 꽃은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그 꽃은 씨앗의 몸으로 이곳에 왔었다. 그러니 다른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있을 리가 없었다. 그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려다 들킨 게 부끄러웠는지 꽃은 자기 잘못을 어린 왕자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2~3번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를 갖다 달라고 했잖아요. 가지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당신이 자꾸 말을 하는 바람에. 그러자 꽃은 어린 왕자에게 가책을 느끼게 하려고 일부러 더 세게 기침을 했다.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진심에서 우러난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내 꽃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는 꽃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들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탓에 몹시 불행해졌다. 어느 날 그는 내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 꽃이 하는 말들은 절대 귀담아 들어서는 안 돼. 그냥 바라보고 향기만 맡아야 하는 거야. 내 꽃은 내 별 가득 향기를 풍겼는데도 나는 그녀의 매력을 즐길 줄 몰랐던 거야. 그 발톱 이야기에 너무 약이 올랐었거든. 사실은 가엾게 여겼어야 했는데 말이야. 어린 왕자는 이런 말도 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던 거야. 그 꽃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하는 건데. 그 꽃은 내게 향기를 뿜어주고 마음도 환하게 해주었어. 나는 꽃에게서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어. 그 서툰 심술 뒤에 숨은 따뜻한 마음을 보았어야 하는 건데. 꽃들은 아주 모순 덩어리잖아.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